용서는 없어. 그래서 그 어떤 영광도 없겠지만 폭력에는 한 가지 무기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폭력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자라나면서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상화된 폭력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파괴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 학교 폭력 피해자의 완벽한 복수를 소재로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 당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이라는 주제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신동호 변호사님, 두 분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면 또 본인이 알게 되었다고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패닉 상태가 되겠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감정에 휩싸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패닉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대처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두 가지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아이가 본인이 말을 해서 직접 알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외부로부터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나 선생님 또는 아이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되는 경우. 그런데 아이로부터 직접 들어서 알게 되는 경우보다 제3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학폭을 신고할 경우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 안에서 가장 배척받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외부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건 아닙니다. 학폭을 당하는 경우 아이들의 징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가장 많은 징후는 학교에 가기를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늦잠을 자거나 몸이 아프다면서 결석이나 지각이 잦아지고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또 이사를 가고 싶다거나 용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등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할 경우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상한 느낌이 감지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아이에게 물어보는 게 최선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릴 경우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직접 듣기가 어렵다면 그 주변을 살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아이와 가까운 친구를 통해 알아보시거나 아이의 SNS, 카톡, 페이북, 인스타그램 등을 살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이가 학폭 피해자임을 확인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대처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피해를 당한 내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대처가 되지 못하면 우리 아이는 자신의 인생의 제자리를 찾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아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학교와 사회가 온전히 그 책임을 지기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역할, 특히 처음 인지하였을 때 부모의 대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처가 나중에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를 케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제1원칙, 아이에게 책임을 절대 묻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들은 너가 잘못해서 때리는 것이다 라고 피해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는 자신이 피해를 당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또는 너가 학교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맞고 다니느냐. 특히 아버님들께서 이런 추궁을 하십니다. 아이에 대한 처음 대처가 이렇게 흘러가면
아이를 살릴 확률은 낮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는 아이에게 2차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로부터 당하는 육체적인 상처보다 부모님의 이런 말로 입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아프고 그 상처는 평생 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참 공감 가는 내용인데요. 절대 아이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최우선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선 아이를 위로하셔야 하고요. 그 아픔에 공감하시되 절대 슬프게 우신다거나 그로 인해 부부 두 분께서 다투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꼭 이 말씀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을 저지른 자는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 대가는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나부터 10까지 챙기고 확인하겠다.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 대처는 무엇일까요? 응급 환자를 살리는 데 필요한 골든타임이 있죠. 우리 아이를 폭력으로부터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육체적인 상처의 증거든 사이버 폭력의 증거이든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아물고 증거가 훼손되기 때문에 가급적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아이가 폭력을 당했던 그 사건, 정황 전체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학폭 사건 전체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말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당한 피해를 축소할 수도 있고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진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진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나중에 사건 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곧바로 학교에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일단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가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는 각 교육지청의 구성이 되는데요.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회의를 열어 사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시면 우선 학교에 먼저 알리시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학교 폭력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